자, 문제 10번 원가 회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세무회계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죠. 간주임대료의 그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이것을 날짜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정신고 기간이죠. 여러분들이 간주임대료 공급에 대한 우리 부속서류 작성해서 보셨던 것처럼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과 이자율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임대를 해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날 그 기간에 발생한 기간에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 종료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한단 말이죠. 또는 여기 4월 1일부터 여기 6월 30일까지 여기는 일기 확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면 예정신고 기간의 간주임대료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3월 31일까지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때 용역이 공급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일 때는 예정신고 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여기 6월 30일을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보기의 설명이고요. 두 번째 보기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폐업했기 때문에 보통 폐업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폐업이래요. 폐업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용역을 공급했는데 용역이라는 건 계속 지속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쳤을 때요. 날짜를 또 한번 써봐야 되나? 폐업일이 일기 예정을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폐업을 갖다가 3월로 할까요? 3월 10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근데 이 공사가 끝난 것이 4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폐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의 공급 시기가 4월 10일 날까지 지속됐다 하더라도 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기간이 정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밑에도 나와 있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장기 할부 그 조건부 용역의 경우 계약서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계약서에 보면 장기이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하든지 또는 진행률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 완성됐을 때 또는 30% 완성됐을 때 그다음에 60% 완성됐을 때 얼마 받는다고 완성됐을 때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 계약서에 다 존재를 해요. 이 계약서에 있는 날짜와 금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가에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거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 그러면은 그거는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 용역 공급의 경우에 이 계약서에서 정해놓은 그 날짜, 그 금액을 공급 시기, 공급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공급 시기로 보지 않는다. 이건 계약서의 약속이에요. 돈을 못 받았다 뿐이지 계약서에는 일정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바로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급 시기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면세대상. 면세대상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회계 1급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었었죠. 자, 1번 같은 경우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의 여객 운송 용역. 여객 운송 용역은요, 여러분이 혹시 비행기표 사보셨으면 알지 모르겠지만은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즉 과세 대상 용역이라는 뜻이에요. 뭐 비행기 부가세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상 아닌 거 찾으라 했으니까 얘는 과세예요. 도서, 신문 아실 거고요. 연탄과 무연탄,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이런 것들은 다 면세 대상 품목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거 아마 관심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밀접하기 때문에 잘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세법, 부가세법 할 때 아마 한 번, 두 번 봐두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는 뭔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거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지식 중에는 재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재화라는 거는 유채물, 무채물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즉 재화라는 거는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재화,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재화는 이렇게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보편적으로는 다 유채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영업 활동을 할 때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다 재화라고 부르요. 또 그러나 무채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기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거 사용하면 돈을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 재산상에 다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재화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은 예로 나왔던 것 중에서 공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걔도 무채물인 재화예요. 그런데 걔는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재화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이렇게 유채물, 무채물이 재화예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종이 쪼가리로 되어 있는 요 증권들 있죠. 증권에는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험료 납부하면서 보험료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또 금융, 여러분이 예금, 적금 이런 걸 할 때도 금융거래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즉 얘네들은요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일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가 되느냐 하면 크게 재화의 공급이었을 때,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일 때, 그 다음에 수입 재화의 공급일 때, 요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증권은 이 재화, 용역, 수입 재화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화의 또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도 여러분은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재화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는 알았는데 이 재화라는 것은 보통 재화를 인도했다 또는 재화를 양도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인도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있죠.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동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인도라는 말을 쓰고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양도라는 말을 써요. 참고적으로 그렇구나,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말뜻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화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재화가 공급되는 방법은 재화가 공급되는데 대부분의 재화는 여러분이 이런 재화를 갖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돈을 내고 산다면은 다 돈을 내는 거 유상거래예요. 유상거래의 일반적인 재화 공급이에요. 그렇게 공급되는 방법에는 매매거래를 통해서 재화가 공급될 수도 있고 가공거래를 통해서 공급될 수도 있고 교환거래나 기타 경매, 수용,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이 다 재화를 공급하는 방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되는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화하고 다르게 재화이면서도 재화로 보지 않는 거 시험 문제는 또 요게 잘 나오죠.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만약에 돈을 빌렸다. 담보 제공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로 제공할 때는 부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양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업체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뭐 회사라고 할까요? 이 회사를 갖다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회사를 이렇게 양도했다고 쳐요. 이렇게 양도하게 되면은 이 회사를 판 사람은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시켜서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겠죠. 회사를 팔았을 때, 뭐 100억을 주고 팔았다면 10억의 매출세액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매출세액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매출세액도 발생하고 매입세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똔똔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체의 보통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런 사업체의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두 가지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업 양도,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예요. 세 번째, 조세물납. 세금을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때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 대신에 어떤 형태가 있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거를 조세물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세금을 낼 때 부가세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물건으로 대신 납부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국가의 세무서에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물론 세무서에서 그걸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물건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납을 받을 때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왜 부가세가 없느냐? 여기 지금 부가세법에서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공매라든지 경매, 국가에서 압류라든지 뭐 등등한 이유로
갖고 있는 물건들을 공매, 경매 이렇게 넘길 때에는 그 물건 가격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매, 경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법률에 따른 수용.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거기 도로를 낼 때 또는 어떤 국가 단위 건물을 지을 때 그 개인들의 그 건물 같은 경우 수용 사들여서 그걸 다 부수고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 건물을 세운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수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들은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때는 그 건물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일반적인 재화 공급에도 수용이라는 말이 똑같이 있어요.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사죠. 건물을 건축을 하는 시행사가 그 땅이나 건물이나 등등 다 얘네들을 사들인 다음에 걔네들을 다 부시고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얘도 수용은 수용인데 목적이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건물을 사들여서 부순다고 한다면 그 건물에 부가가치세 있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13번 문제를 통해서 재화에 대한 거 한번 쭉 키포인트만 지금 복습을 해 보셨어요. 세무 2급에서는요, 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재화의 공급 특례인데 간단히 말해서 얘 재화 공급이에요. 국가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뜻이고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간주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간주공급은 무상공급이거든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유상공급인데 반해서 이 재화의 그 공급 특례 간주공급은 무상공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의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세액으로 부가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가세법에서 우리가 흔히 회계 1급에서는 주로 문제화됐던 것들이 불공사항이 있죠. 불공사항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세무 2급 정도에서는 여기 간주공급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항목들을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항목들이라서 그래요. 얘가 뭐 이론 문제, 시험 문제만 나오느냐면 아니요.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기 문제에서도 간주공급 문제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문제란 말이죠. 세법에서 부가세법에서 엄청 중요한 사항이에요. 부가세법에서 중요한 항목 3가지만 딱 꼽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불공사항 6가지하고 간주공급 여기 4가지죠.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얘는 지금 자가공급인 경우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그 목적이 면세사업을 전용했거나 3가지군요.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수용체에 대해서 사용했거나 타사업장 반출 목적 반출했는데 그 목적이 판매 목적일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간주 공급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암기하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론 문제로 나오게 되면 얘는 재화가 무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재화의 공급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얘하고 반대되는 게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재화의 공급처럼 보이는데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같은데 재화의 공급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얘를 구분해서 암기해 놓고 있지 않으시면 요거 문제 섞어 놓으면 아주 많이 헷갈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 재화의 공급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써머리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이런 지식을,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은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또는 자기가 취득한 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얘가 바로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그럼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까? 제가 요 간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주란 말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거 간주 공급. 그래서 여기 1번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량도.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조세 물납,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거고요. 네 번째, 각종 법의 강제, 경매, 공매. 강제, 경매, 공매 여기 있죠. 이런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문제는요, 대부분 여기 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8, 90% 나온다고 봐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지식을 이 문제를 풀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메모해놨던 것들을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즉 세 문제는 11번, 12번, 13번은요 부가가치세 문제로 나왔고, 14번, 15번이 소득세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소득세법에서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그런데 여기 복권 당첨금, 일용 근로소득,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비실명 이자 소득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자, 이 경우에 지금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느냐면 복권을 당첨하게 되면 지금 과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과세 방법은 뭘 구분하라는 말 뜻이냐면은 분리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소득세법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주기는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우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거하고 별개로 그 소득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금액에 일정한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복권 당첨 소득은 5월달까지 다음해 5월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바로 분리과세 세금 징수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용직 근로소득 얘도 마찬가지로 일용직들은요 그 돈 받을 때 거기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바로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항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뭐 둘 다 그렇긴 하지만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위약금이나 배상금 받았을 때는 세금 징수하지 않고 원천 징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차후에 다 종합과세 해서 5월달에 그 소득들 합쳐갖고 한꺼번에 세금 계산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실명 이자소득,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것도
그 이자 소득 받았을 때 그냥 얘도 무조건 얘도 분리과세다. 분리과세다. 그래서 여기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 해당되는 것은 다른 게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 문제죠. 소득세법 관련해서 문제 같은 게 나왔나 볼게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는 그 화면에서 제가 이걸 말로 써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총 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신용카드 공제 밑에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이쪽 왼편에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왼편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소득공제 항목들이라고 해서 인적 공제가 됐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4대 보험료와 주택, 신용카드 공제, 얘는 우리가 1년 동안 받았던 소득, 총 급여에서 발생한 금액만큼씩 공제하는 소득 공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다 공제하고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그 금액에 해당되는 우리 세율이 있죠. 세율을 곱한 것, 그래서 나온 금액을 갖다가 우리는 세액공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 세율을 곱하면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이 산출세액은 이 시점에서 이 과세표준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과세표준이 최종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산출세 몇 퍼센트랄까? 15% 정도 했다고 쳐요. 15%면 15만 원 되겠죠? 비율은 물론 맞진 않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계산해야 될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었는데 산출세액이 만약에 15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여기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거 특별세액공제들이죠. 자녀 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출생했을 때 연금계좌 납부한 거에 있어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중에서는 여기 보험료, 의료비, 여러분 배웠던 것들이죠. 이쪽 오른쪽에 나오는 항목들이 다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오른편에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들은 세액공제 항목들이고, 총 급여부터 시작해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소득공제 항목들이다.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를 구분하게끔 해드리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문제는 지금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라 했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이런 거 설명 좀 물어볼 텐데요. 여기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저축성 보험료, 이 저축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죠. 여기 보험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저축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잘 설명한 거죠. 좀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의료비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6월 1일부터 근무를 했어요. 5월 말까지는 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다가 6월 1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기 의료비가 발생한 거 있죠. 의료비 발생한 게 5월,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100만 원이 의료비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여야지 돼요. 근데 이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었죠. 이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말 설명 잘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직계존속의 일반 대학교 등록금, 일반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뭐 노인대까지 포함해서 노인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이런 교육비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죠. 그래서 제가 공부는 해야 할 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직계존속의 교육비, 어떤 교육비가 됐던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공제 대상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육비는 어디에 또 공제 대상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교육비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몇 퍼센트?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 총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신용카드는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25%면 25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했던 금액이 24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산식에서 실기할 때 다 나와 있고 거기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던 거죠. 똑같이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여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3%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00만원, 10만원, 3만원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25,000원 이렇게 한다면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얘를 초과, 즉 3만원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4만원 이렇게 썼다면 3만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예요? 만원이죠? 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15%가 됐다면 15%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지금 얘는 우리 실기 연습할 때 프로그램 있죠?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특별 세액공제라고 써 있죠? 그거 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해서 비교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걸로 설명을 다 해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9회 전산세무이급 이론 문제, 이번에는 세무회계 문제였었죠. 소득세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우리 실기 파트죠. 실무 파트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